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매일매일 너무 힘들다. 28살의 그녀는 오늘도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석 달 전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능력조차 희미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서연이 지하도 중앙을 지나가던 때였다. 갑자기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벽 한편에 기대어 앉아 있는 한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일흔 중반쯤으로 보였다. 할아버지 앞에는 작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쓸쓸하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서울 한복판을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지만 보통은 그냥 지나치곤 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을 도울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연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능력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충격과 함께 할아버지의 관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에서 죽음의 기운이 짙게 감돌고 있었다. 특히 인당 부위가 검게 변해 있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관상학에서 이런 징조는 임박한 죽음을 의미했다. 내일이야.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관상을 배우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죽음의 징조가 보이는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한들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설령 믿는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충동이 일었다.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절망감이 서연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어.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외면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깊게 파인 주름들은 오랜 세월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고 거칠어진 손은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았을 때 그분이 서연을 올려다보셨다. 탁해진 눈동자 속에는 오랜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 꺼지지 않은 온화함도 느껴졌다.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뭐든 말해보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온 할아버지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되었다. 할아버지, 저는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약간의 관심이 일었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서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관상을 보니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이 말을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간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어르신은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서연은 할아버지가 놀라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다. 아니면 최소한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빙긋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구나. 내일이구나. 그분의 반응이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서연이 당황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은 것처럼 평온하셨다. 할아버지, 놀라지 않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배어 있었다. 놀라긴 뭘 놀라냐. 나도 그럴 줄 알고 있었는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고 무엇보다 평온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거든. 숨도 가빠지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더라고. 아,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싶었지.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본 관상과 할아버지의 직감이 일치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분이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아가야.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다. 거칠고 메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 온기가 서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싶었는데 내가 확인해줘서 마음이 정리됐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라도. 병원?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다. 내가 지금 병원비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때 할아버지가 서연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그분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집중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아가야, 너 혹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서연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물어보신 것도 의외였지만 그분의 눈빛이 갑자기 예리해진 것이 더 놀라웠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서연은 얼른 부인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할아버지가 서연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셨다. 마치 숙련된 관상가처럼 꼼꼼하게 살피시는 모습이었다. 너도 관상을 볼 줄 안다고 했지? 그럼 내 말이 맞는지 알 거야. 너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어. 맞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아버지의 말이 정확했다. 서연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정말로 살기 싫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떻게? 아가야, 나도 젊었을 때 관상을 배운 적이 있거든. 물론 내만큼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건 볼 줄 아는 걸. 할아버지의 이 말이 서연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계시는 이 할아버지가 관상을 아신다니. 그런데 아가야, 내가 나한테 내일 죽는다고 말해준 건 사실 너 자신을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냐? 바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내게 그 도움을 주고 싶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떻게 관상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서연의 관상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느낀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관상에 관한 책을 읽게 되면서 서연은 자신의 능력이 특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 같았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관상학을 공부했다. 동양학과에 진학해서 정식으로 관상학을 배웠고 고전들을 섭렵하면서 이론적 바탕을 쌓았다. 동시에 실전 경험도 쌓아갔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의 관상을 봐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다. 졸업 후에는 관상 상담사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철학관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능력은 다른 관상사들과 차원이 달랐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다.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인간관계, 심지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도 정확하게 맞췄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서연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몇 년 후에는 자신만의 상담실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세도 얻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책을 내자는 제안도 여러 번 받았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었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볼 때는 정말 힘들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알게 되면 그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고민되었다. 말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안감만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건강에 주의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곤 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석 달 전에 일어났다. 그 사건이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때 서연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다. 35살의 김미영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며 상담을 받으러 왔다. 서연은 그 여성의 관상을 보는 순간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극도의 위험 신호가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한 달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사적이고 자상하고. 김미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새로운 사랑에 빠진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분과의 관계를 즉시 끊으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 여성의 관상에서 보인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남성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폭력적 성향이 있고 당신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어요. 제발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서연의 말에 김미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자신이 만나는 남성이 매우 신사적이고 자상한 사람이라며 서연의 말을 부정했다. 선생님, 아무리 관상을 본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르시면서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위험해요.
서연은 간절하게 말했다. 그 여성의 관상에서 본 위험 신호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저는 관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성의 얼굴도 한번 볼 수 있다면.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김미영이 일어섰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요. 그 남성과는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결국 김미영은 화를 내며 상담실을 나갔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어두웠다. 선생님, 혹시 제가 만나는 남자분 사진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서요. 갑자기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전화하고 어디 가는지 계속 감시하려고 하고. 서연은 사진을 본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 남성의 얼굴에서 극도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눈매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이 너무나 뚜렷했다.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멀리 피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더더욱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위험해요. 서연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그리고 김미영도 마침내 서연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김미영이 남자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정말로 그 남자가 폭력을 사용했다. 김미영이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그 남자는 주먹으로 그녀를 때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미영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김미영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이전에도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연이 그 여성에게 관상을 봐주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김미영의 가족들이 서연을 고소한 것이었다. 내용인즉슨 서연이 근거 없는 말로 김미영을 선동해서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었다. 만약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김미영이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헤어졌을 것이고 그런 폭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우리 딸이 관상 같은 미신을 믿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만약 그 관상사가 없었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김미영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다. 법적으로는 서연이 이길 수 있는 소송이었다. 실제로 그 남성이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사람들은 관상 같은 미신을 믿고 행동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며 서연을 비난했다. 인터넷에서는 서연이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관상으로 사람 인생 망치는 사기꾼. 미신 믿다가 사람 다치게 한 가짜 관상가. 돈벌이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서연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서연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악명 높은 사람이 되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상담실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담실 건물주가 찾아와서 말했다. 다른 세입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건물 앞에 기자들이 계속 몰려와서 결국 서연은 상담실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찾아오는 손님들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미영의 반응이었다. 서연은 김미영이 자신을 감싸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서연의 경고 덕분에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김미영은 오히려 서연을 원망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헤어졌을 텐데.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셔서 제가 급하게 행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김미영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선의로 한 경고가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 사건 이후로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관상사 일을 그만둔 것은 물론이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더욱이 그 일 이후로 서연의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관상이 잘 보이지 않았고 설령 보인다 해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의 혼란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석 달 동안 서연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 가끔은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가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연의 회상을 끊었다. 서연은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이야기를 다 들었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겠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까? 할아버지, 제가 언제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 다 써 있다고 했잖아. 내가 선한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괴로워하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정확해서 서연은 눈물이 더 많이 났다. 지난 석 달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 할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보신 것이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제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해만 끼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상을 보는 것도 무서워요. 서연이 울면서 말했다. 그럼 너한테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내가 내일 죽는다는 내 말,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말 내일 죽으면 내 능력이 맞다는 뜻이고 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보지 못한 거겠지. 할아버지의 제안에 서연은 경악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설령 제 관상이 맞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어요. 아가야,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내가 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지 아냐?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거든.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 이름은 김영수야. 올해 76살이고 평생 가족을 위해 할아버지의 눈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힘든 일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30년 넘게 일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아들 둘, 딸 하나 키웠는데 모두 대학까지 보냈어. 등록금 마련하느라 빚도 많이 졌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배우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부부끼리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 아내가 암에 걸렸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더니 병원에서 말기암이라고 하더라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치료비, 수술비,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지. 처음에는 아이들도 도와줬어. 하지만 병원비가 계속 늘어가니까 점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특히 며느리들이 싫어했어. 자기들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체념이 느껴졌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내 아내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 그랬더니,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도 나이가 많으시고 고생만 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자식의 말을 흉내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보내드린다고.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이냐? 그래도 나는 끝까지 아내를 돌봤어. 내 손으로 직접. 결국 아내는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빚만 한 덤이 남았지.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메어왔다. 아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은 그때도 돈 얘기만 하더라고. 아버지, 장례비가 너무 많이 든다.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떠냐? 장례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어.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요양원이 좋겠다면서.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 거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절망만이 느껴졌다. 요양원 생활도 괜찮았어. 처음에는.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이들이 요양원비를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도 살기 힘들다면서. 요양원에서 쫓겨난 거야.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셨다. 지하도의 차가운 바닥,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들.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생지옥이야. 추위와 배고픔은 둘째 치고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괴로워. 마치 내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거든. 서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무서웠어.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인지 확신이 안 섰거든.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내일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하늘이 내린 기회구나 싶었어.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으셨다. 아가야, 나는 내 덕분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내일 정말로 죽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거야. 할아버지. 서연은 말할 수 없이 슬펐다. 죽음을 희망이라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 넌 내 덕분에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을 되찾을 수 있어.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냐? 하지만 할아버지, 혹시 제 관상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시는데 죽고 싶어 하신다면. 그럼 그때는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어. 하지만 내 능력을 나는 믿어. 내가 내 관상을 보는 눈을 봤거든. 그건 진짜야.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셨다. 아.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끔 이래. 심장이 좀 안 좋거든.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다. 숨도 가빠지고 계시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아니야. 병원에 가봤자 돈만 나가고 별 소용 없어. 이미 의사한테 들었어.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할아버지가 힘들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더 확신이 서는 거야. 내 말이 맞을 거라고.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그분이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설령 병원에 간다고 해도 할아버지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가야, 내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다.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내일, 내가 정말로 죽으면 내가 한 번만 확인해줘. 그리고 내 능력이 맞았다는 걸 내 자신에게 인정해줘. 내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럼 그것도 좋은 거야. 내가 한 번 더 살아볼 기회를 얻는 거니까. 할아버지, 아가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서연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후 7시 반이에요. 그럼 내일 이 시간쯤에 여기 다시 와줄래? 만약 내가 여기 없으면. 뭐, 그럼 내 말이 맞았다는 뜻이겠지.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마워, 아가야.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놓으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나 평안해 보여서 오히려 더 슬펐다.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름대로 잘 곳이 있어. 지하도 구석에 있는 벤치에서 자곤 해. 그런 곳에서는 너무 추우실 텐데. 서연은 지갑을 꺼내려고 했다. 할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아니야, 돈은 받지 않겠어.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막으셨다. 왜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아가야, 나는 국어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내게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제가 뭘 드렸다고. 희망을 줬잖아. 내일 이 고생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할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대신 다른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네, 말씀하세요. 만약 내일 내가 정말로 죽으면 내 시신을 거두어줘.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장례식이라도 치러줘.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죽음을 슬퍼해주지 않을 텐데 적어도 너라도 내 마지막을 지켜봐주면 좋겠어. 할아버지의 부탁에 서연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네, 약속할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책임지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다시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다. 이제 나는 가야겠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어디까지라도 모셔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과연 내일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관상이 맞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자신이 한 말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 고민되었다.
혹시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나 절망을 안겨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할아버지가 정말로 죽음을 원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말이 그분에게 위험한 암시를 준 것은 아닐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뒤척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깜빡거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다.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서연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지하도 벤치를 떠올렸다.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새벽 2시 서연은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잠이 오지 않아서 차라리 책이라도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책장에서 꺼낸 관상학 서적을 보는 순간 다시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정말로 내 관상이 맞는 걸까? 서연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했다. 석 달 전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혹시 오늘 본 할아버지의 관상도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간신히 잠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할아버지가 계속 나타났다. 때로는 웃고 계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슬픈 표정으로. 오후 1시에 깨어난 서연은 몸이 무거웠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머리도 아팠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5시간 반이 남아 있었지만 벌써부터 불안했다. 서연은 하루 종일 초조했다. 뉴스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혹시 서울역 근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오후 6시가 되자 서연은 집을 나섰다. 서울역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렸다. 일부러 일찍 나간 이유는 할아버지를 미리 찾아보고 싶어서였다. 혹시 그분이 어딘가에서 쓰러져 계시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후 7시 서연은 어제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자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자. 서연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벽에 기대어 서서 기다렸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이 자리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 7시 30분이 되었다. 정확히 어제 할아버지에게 내일 죽는다고 말했던 그 시간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일찍일 수도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서연은 계속 기다렸다. 오후 8시, 8시 30분, 9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할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서연은 서울역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지하도의 구석진 곳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벤치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지하도 관리사무소가 보였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봤다.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근처에서 응급 상황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중년 남성 직원이 서연을 바라봤다. 응급 상황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혹시 이른 때쯤 되신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저녁에 여기서 구걸하시던 분?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그분 어떻게 되신 걸까요?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오늘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이 발견하셨어요. 지하도 구석 벤치에서 돌아가신 채로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자신의 관상이 맞았던 것이다.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될 예정이에요. 경찰도 왔었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고 자연사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연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어제 그분과 약속을 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병원 연락처를 알려줬다. 여기로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시면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곧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관상이 정확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이 밀려왔다.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 직원이 서연을 영안실로 안내해줬다. 차가운 영안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영안실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본 순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어제까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분이 이렇게 차갑게 누워 계시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얼굴은 평안해 보였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마치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어제 보았던 절망적인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미소를 머금은 것처럼 보였다. 혹시 이분과 어떤 관계시죠?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어제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연은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설명했다. 물론 죽음을 예견했다는 부분은 빼고 할아버지가 외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과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만 이야기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연고자의 경우 보통 화장으로 처리되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겠어요. 작은 장례식이라도요. 담당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요. 괜찮아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할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할아버지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할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영수, 76이었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로 되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나신 것 같았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가족들과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같은 성씨의 사람들에게 연락해봤고 동사무소에도 문의했다. 며칠의 노력 끝에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느껴졌다. 네, 이틀 전에. 그런데 장례는 누가 치르신다고 하셨나요? 제가 치르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그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장례식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서연이 물었다. 그게 지금 상황이 좀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 일도 있고 결국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장례비를 분담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서요. 그래도 좋은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허탈했다. 자식들조차 외면하는 할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나 쓸쓸했다. 결국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서연 혼자만 참석하게 되었다. 서연은 작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모든 절차를 혼자 밟아나갔다. 관을 고르고 꽃을 주문하고 부의금 접수처를 만들고 하지만 문상객이 올 것 같지는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빈소를 지키는 동안 서연은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젊었을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가족들과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빈소를 지키는 동안 문상객은 정말로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가끔 장례식장 직원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다. 서연은 홀로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그분의 생전 이야기를 상상해 보곤 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희망이 많았을 거야. 아내와 사랑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다. 아마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다. 장례식 둘째 날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약속대로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러 왔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 이야기했다. 제 관상이 맞았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제 능력을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 혼자 가시는 게 맞나요? 자식들이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외롭게 보내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였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잖아요.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시고 아내분이 아프실 때도 끝까지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은 울면서 말했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발인식을 치를 시간이 되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 능력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는 다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할아버지에 관해 손을 얹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를 화장장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화장로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와의 짧았던 만남을 되새겼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던 분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은 할아버지가 정말로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분의 말씀들, 그분의 따뜻했던 손길, 그분이 보여주신 삶에 대한 태도들이 모두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제게 준 건 단순한 확신이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거야. 서연은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것은 죽음에 대한 담담한 수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자신의 죽음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걱정하신 건 제 앞날이었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서연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혼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서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다시 관상사로 일을 시작하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단순히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할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런 분들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서연은 한 달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서연은 관상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관상들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예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한 달 후 서연은 작은 상담소를 열었다. 희망 상담소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외로운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소의 위치도 신중하게 선택했다. 화려한 강남이나 명동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직접 나누어 주기도 하고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가서 상담소를 소개하기도 했다. 첫 번째 상담자는 70세의 박할머니였다. 혼자 살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자 불안해하시는 분이었다. 서연은 박할머니의 관상을 보면서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 건강은 지금 상태로도 몇 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의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의 건강이라고? 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울한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박할머니에게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정말 공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의아해했다. 네, 정말로요. 대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박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정기적으로 상담소에 오셨다. 처음에는 건강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다. 젊었을 때의 추억,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자식들과의 관계 등. 몇 달 후 박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가야, 나 요즘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뭔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박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서연은 확신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박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서연의 상담소를 소개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때는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병원 검진을 권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조기에 병을 발견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다. 50대 중반의 이영철 씨가 찾아왔을 때였다. 직장을 잃고 재취업이 어려워 고민이라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서연은 그분의 관상을 보는 순간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 최근에 몸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사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혹시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병원비도 부담되고 별거 아닐 것 같아서. 서연은 이영철 씨에게 꼭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그리고 혹시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건소에서도 기본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다. 일주일 후 이영철 씨가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 갔더니 심근경색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그분은 즉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회복되었다. 그 후로 이영철 씨는 서연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감사해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하세요.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파악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60대 초반의 김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였다. 그분의 관상을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할머니의 자식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 할머니, 혹시 자녀분들과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요양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머니의 관상을 보니 곧 거주지와 관련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할머니에게 그 상황을 알려드렸고 미리 자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 결과적으로 그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요양원 대신 가정에서 자식들의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했어요. 아이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저를 걱정해서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김순자 할머니는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서연은 자신의 능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측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은 할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그분의 묘소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작은 공동묘지에 묻혀 계셨는데 서연은 그곳에 꽃을 바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할아버지, 저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제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무서웠지도 않아요.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외로움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할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그 후로 서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길거리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드렸다. 물론 모든 경우에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다시 서울역 지하도를 걸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다. 이제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났고 그분이 자신에게 준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날도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한 중년 남성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서연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이분도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서연은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그 남성에게 다가갔다. 관상을 보니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서연이 말을 걸자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싶어서요.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남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다 떠나갔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서연은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남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그냥요. 혼자 있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남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그 남성은 근처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은 최근에 겪은 일들을 털어놓으셨고 서연은 관상을 통해 본 것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다. 그분의 관상을 보니 곧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았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서연은 그 내용을 전해드리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드렸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 남성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았다. 그 남성과 헤어지며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제게 준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일 것 같아서 서연은 그 별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몇 개월 후 서연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성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몇 달 전에 서울역에서 만난. 네, 물론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활력이 넘쳤고 무엇보다 희망이 느껴졌다.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남성의 딸이 상담소에 찾아온 것이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기억하세요? 네, 물론 기억해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연은 할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깨달음이 서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그 사람들의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서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서연은 아직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도 서연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만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다. 아가야,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냐? 바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렇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서연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서연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서연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천사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와의 만남과 그 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았으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떤 독자는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가끔 안부를 묻고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실감한다. 요즘 서연은 종종 생각한다. 만약 그날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아버지는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을 것이고 서연은 계속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연이 도운 모든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서로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저녁에도 서연은 상담소에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할아버지가 그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할아버지, 오늘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일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마치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서연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서연은 오늘도 내일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간다. 관상을 보는 능력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관상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지혜였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처럼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절망보다 큰 것은 희망이다. 그리고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할아버지가 관상 보는 여성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